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을 앞두고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종교 활동은 자유지만 이들 때문에 수사의 시계는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피해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피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JTBC는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MBC도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네, 성탄절에 준비한 오대영 라이브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공수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였던 기자들도 허탈해하는 모습이었죠. 2차 소환이 오늘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성탄일을 지나서 입장이나 또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막무가내인 건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을 실행했던 김용현 전 장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방송사를 고르고 있습니다. 저희 JTBC와 일부 방송사는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요. 내란죄 피의자가 적반하장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네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2월 15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 그리고 6일 뒤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 공조수사본부에서도 18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 오늘 10시 불응. 총 네 번째입니다. 검사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체포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당당한 건가요? 저는 뻔뻔하고 추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줄줄이 구속 수사 받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치안을 책임졌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등 사령관들이 내란 수계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지금 줄줄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내란 수계 혐의자는 지금 수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 수사에 있어서는 좀 관계자들을 먼저 수사한 이후에 최종적인 윗단계까지 가는 그런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내란죄는 다릅니다.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는 내란 수계 아주 극소수의 인물이 이걸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혐의가 지금 짙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붙어야 되는 것이고, 내란 수계인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불응하고 있다. 앵커께서 아까 초입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국의 이런 정치가 멈춰 있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말하는 게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수사는 나중에 받겠다, 이 명분을,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 사실 비상계엄조차도 위헌 위법적으로 하더니 수사도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이 뻔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 시간을 벌어서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공범들과 말을 맞출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나라의 그 탄핵제도는 사법적 탄핵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법률과 헌법의 중대한 위반인데, 중대한 위반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결국 국민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키울수록 안 그래도 높은 탄핵 심판의 가능성이, 인용의 가능성이 저는 더욱 높아질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가 여건이 아직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수사 절차에 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여건과 때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건 그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부부 관저에서 성탄절 전날 목사님 불러서 예배를 본 모양인데 뭐라고 물었을까요? 목사님, 저희들 깜빵 가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소환조사에 응하면 공수처에 가려고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다시는 그리 다시 못 돌아갈 것을 아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소환조사에 응하면 곧바로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내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당장 수사에 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헌법은 헌법 앞에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헌법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지 않았으니 공수처는 오늘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장이 떨어지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맡고 있는 총리 한덕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경호처가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 혐의로 중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하고 예. 한덕수 총리가 이 복잡한 사안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저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불출석 의사라든지 아니면 수사 일정 조정이라는 공식적인 의사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탄핵 심판 청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헌재법 51조에 보면 같은 사안으로 형사소송법에 되면 탄핵 심판이 정지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네.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헌재가 수사기관과 헌재에서 이런 헌재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입장도 필요하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서 수사기관이 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환 조사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야만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기소되거나 하면 탄핵 심판이 멈추게 되어 있는 조항 때문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조항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보죠. 그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조항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체포 가능성이 있어서 관저 밖을 못 나온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공수처는 아직 체포영장을 청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거든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외견상으로는 공수처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체포영장은 너무 먼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었고 또 내일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한다. 마치 우리 결혼식 청첩장에도 쓰지 않을 만한 그 극존칭을 써가지고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과 한 몸이 아니냐,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좀 더 완벽하게 체포하기 위한 빌드업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때 출범한 이후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강제 구인해가지고 기소하라는 목적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강제 구인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직수사처가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될 시점까지 다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세 차례 한 번 더 요구한 다음에 그때도 불응한다면 그때는 이제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라는 추측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빌드업을 쌓고 있다. 다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 수족들이라고 한다라는 그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등 모두 신병이 확보됐지만 이 계엄과 내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증거인멸과 어쩌면 도주의 우려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공수처가 적합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수임난, 구인난도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일례로 한 변호사는 7억 원의 수임료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라는 어제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임료 7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고도 거절했다라는 것이 저희 보도의 취지인데 석동현 변호사가 저 보도 나온 직후에 소설이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또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찾아볼 수 없는 글이 됐고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의 저 글을 보면서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사가 지금 아니잖아요, 선임된 변호사가. 그래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변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죠. 어떤 분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 공천을 받으려다가 실패했고 결국 그 정강훈 씨가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변호사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로서 이 수임을 하지 않았어요. 정치 변호사 네. 선임을 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는 저는 처음 보는 이 용어로 그 직함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굳이 사실상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변호사 수임을 안 하는가? 저는 이거는 다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이 지금 변호인들이 선임이 돼버리면 처음에 그 아까 우리가 4번의 그 수사 불응할 때 첫 번째 불응할 때부터 명분이 아직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받으러 갈 수 없다라는 명분도 내세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이 잘 진행이 되면은 그 완료가 되고 석동원 변호사가 정식 변호사가 돼버리면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수사 받으러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명분에 답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함이고 그리고 석동원 변호사가 올렸다는 그 글 아니다 이건 소설이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정보지 같은 데서 나온 얘기하면 뭐 줄을 섰다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자체도 본인이 지운 이유는 이렇게 사실상 지원하겠다는 변호사가 많으면 빨리 선임하고 재판 수사에 응하라라는 또 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하기 어려우니까 예.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왜냐면은 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자의 변호인이라면은 그걸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식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정식 변호인이 아닌 사람이 내란 수괴 혐의를 사실상 방탄하고 변호한다? 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내란 혐의에 대한 동조자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또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안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끄럽게 좀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런 꼼수들을 계속하는 걸로 보이는데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끌기 꼼수고 지연 작전이다. 이런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은 없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변호인단이나 대리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단 대리인이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친분이 두터운 석동현 변호사가 대변인을 자처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과 대리인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변호인과 대리인이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뭐 여러 가지 아까 정보지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자생되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초한 면이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헌법이라든지 내란을 전문으로 다룬 변호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설수나 논란을 차단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입장을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는 어떤 자격이고 자신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무슨 상태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설명을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적으로는 이름과 직함을 걸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대변인이다. 차라리 이렇게 밝히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조응천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구성 지연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더 맞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요. 들어보시죠. 못하는 게 더 맞을 맞나요? 겁니다. 아마 이 사건 맡았다면 한 3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 못할걸요. 현실적으로 어허.
이 득부단 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전 국민이 저 TV로 이 중계 방송으로 다 봤기 때문에 예. 참 막기가 힘든 거죠, 이거는. 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를 넘어서 일단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엄 선포한 지 3주 지났어요. 탄핵 소추안 의결이 열흘이 넘었습니다. 이 법률 대리인 핑계로 시간을 계속 끌 가능성은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이제 법률 대리인 선임을 핑계로 더 시간을 끄는 것은 배척이 됐죠. 이미 헌재 심리도 27일 날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네. 공조본과 검찰도 계속해서 소환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법률 대리인 선임은 더 이상 시간 지연의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쓰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변호인들이 맡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2004년이었나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탄핵소추안 의결 나흘 만에 12명의 메모듣고 변호인단이 바로 꾸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엔 정권 초기였었고 또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었고 다툼의 여지가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스스로 자처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때도 구인난이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의 케이스가 있지만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정치적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맡아손 쳤더라도 사실 메모드급 변호인단이라기보다는 일반 평 변호인 조금은 알려지지 않은 로펌의 변호인들이 선임이 됐었고 예. 탄핵 인용 하루 전까지만 막 계속해서 하루 전이라도 계속해서 변호인이 선임되는 그런 구인난을 겪었었다.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법조인들이 생각했을 때 변호인들이 생각했을 때 탄핵 그러니까 내란을 변호하고 계엄을 엄호하는 그런 변호인으로 주온 글씨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알아서 기피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에 좀 곤란한 좀 공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법 체계내에서는 변호인을 못 구하면 국선 변호인 제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거 사실 지금 내란 피의자이고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가 상당히 뭐 주목은 됩니다.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수사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오지 말라는 곳도 있어요. 저희도 오지 말라 그러고 MBC도 오지 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이 수사기관도 고르고 언제 출석할지 이런 것도 자기가 고르고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그러니까 이 내란의 주범들, 주요 업무 종사자들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피의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리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입을 맞추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면 생방송이 되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네. 한남동 관저에 숨어있는 윤석열도 그걸 보고 김용현은 이렇게 진술을 할 작정이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에 임할 경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게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의 태도가 언제 바뀌었었냐면 윤석열 대국민 담화 몇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 대국민 담화 이후 김용현이 진술 거부를 하고 좀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피의자의 기자회견, 피의자 쪽의 기자회견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자들이 특정 언론, JTBC, MBC 이런 곳은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언론사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취재를 거부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신을 취재하지 않겠다. 언론사 전체가 그렇게 응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용현 쪽의 반론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네.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보장은 해야 되겠으나 언론사는 마찬가지로 취재의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이 정도의 동료의식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론전에 나섰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김보엽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전달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가야겠는데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뭐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섭섭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화면에는 조금 전 헌법재판소 인근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오늘도 시민단체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집회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춥고 또 성탄절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탄핵에 대한 염원을 모으기 위해서 꽤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자, 탄핵 소추와 함께 맞이한 두 번째 성탄절.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 좀 불행해 보입니다.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성신 의원님? 글쎄요, 뭐 지금 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 연말에 많은 약속들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사실 박살났습니다. 지금 그 술집이나 음식점들의 사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적 한국이 차지하고 있던 이 국격과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는 외교적 신임도도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의 주체인 주권자들이 매우 많이 속상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도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직무 정지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함께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금의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편안하게 성탄을 보내야 할 성탄절을 이렇게 불안한 마음과 또는 혼란한 마음을 가지게 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국정이라든지 사회적 전반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탄핵 소추와 함께 맞는 성탄절이 역사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건 상당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를 축복하기 위한 절인데 지금은 다르게 비유를 해보면 이 나쁜 정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는 국민들 성탄절이 아니라 시국 개탄절이 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불운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정치가 정상화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서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로그램 끝나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중간도 아직 안 갔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성스러워야 할 성탄절이 속된 세력들, 내란 세력들의 방탄절이 돼버려서 안타깝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9시에 한남동 관저에 가서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수사에 응하라 기자회견을 했고요. 10시에 출두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11시에는 공수처 앞으로 갔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즉각 체포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면담을 하려고 수사를 촉구를 하려고 했으나 오동훈 처장이 응하지 않아서 그 앞에서 규탄하는 성명만 발표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쁜 성탄절은 저도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그런 지론이고요. 이틀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학자를 초청해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강의했는데요. 그 이런 무장을 갖고 방송에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방송에 나가서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해서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거든요. 한편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의 사과를 할 걸로 보입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거죠.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신 일련의 행보들을 봐도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란 직후 권성동, 권영세 의원은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과를 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친윤 정당이냐 혹은 친윤으로 장막을 쳤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충분히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동조 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보수 재건을 위한 정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권영세 의원에 대한 뭐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알고 있었기에는 되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받은 이후로 지금 나오는 메시지 몇 개의 메시지만 보더라도 그래봐야 친윤은 친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자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온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야당과 협의해서 국정협의체를 잘 이끌어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적인 집권 여당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권성동 권한대행이나 이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발언들을 보면 결국 탈환핵을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면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사과한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아니 지금 12월 3일 이 4주가 다 되도록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 다 의총을 열든 다 함께 나와가지고 로텐더 홀이든 어디든 가서 대국민 사과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사과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뭐 지금까지 사과 많이 했지만 계속 하라면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국민들을 호도하는 듯한 거짓말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전 국민들이 더 분노할 거라고 보고요. 4주 뒤에 있을 글쎄 4주 뒤가 아니라 4주 만에 하게 되는 그 사과를 진정성을 국민들이 과연 믿어줄까?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제발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닌 합리적인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길로 본인의 방향키를 돌리기 바랍니다. 예,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에 어제였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뭐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메시지가 단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단합을 깬 게 이른바 탄핵 찬성표를 색출하겠다고 했던 친윤계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단합을 얘기하나? 친한계에선 그런 물음을 가질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번에 처음에는 원내 인사도 약간 거론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근데 궁극적으로 원내 인사가 됐다는 점은 원내 갈등을 수습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당의 갈등이 뭐 당 내부에 많지만 가장 언론에 많이 주목된 건 결국 원내에서 일어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원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권영세 의원이 아무래도 중진 의원이면서 동시에 저희 당무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당 예. 사무총장도 지냈을 만큼 당무 경험도 많기 때문에 당의 갈등을 어느 정도 좀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해서 지금 선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취 의원님께서 사과를 저희 당에서 잘 많이 안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 눈높이에 맞지 않겠지만 한동훈 당대표도 사퇴하시면서 국민께 사과드린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 물론 검찰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제 다선 의원이니까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 대통령도 검사 출신, 전직 대표도 검사 출신 해서 확실히 검사 출신 인사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검사 출신의 친윤 투톱이 당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의 궁금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아주 오래전엔 사과를 요구했고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했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요구했고 내란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빠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나오는 건 그 아주 처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가장 처음인 사과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보엽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요구해온 여러 가지 요구를 다 뭉개고 거꾸로 했죠. 사과를 앞으로 하겠다면 무슨 사과를 할까요? 비상계엄을 성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된 것, 정지된 것,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이 체제 자체가 대단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체제입니다. 이 불안한 체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여야, 정부 모두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행태는 어떻습니까? 내란을 연장시키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찍 이런 불안한 체제를 종식시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에 내란의 힘, 국민의힘도 동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이 불안정한 체제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것, 단일한 목표 하나예요. 이 불안한 체제를 연장하는 건 이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다가는 권력을,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를 정비할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늦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시장 다 망가지죠. 민생경제 다 망가지죠. 나라 다 망가지고 나면 자기네들이 권력 잡으면 뭐 할 겁니까? 나라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권력도 잡지 못할 겁니다. 빨리 이 불안한 체제, 권한대행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 여기에 국민의힘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국익이 아니라 당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국민이 아니라 당 사람들, 자신들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일게요. 반론은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인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권영세, 권성동, 저는 이 탄핵 민심을 그대로 받들기보다 국민의힘이 탄핵 민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쌍권총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권성동, 권영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대통령의 계엄 직후 관저에서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가졌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오대영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검사, 전직 대표도 검사, 그리고 원내대표도 검사, 비대위원장도 검사. 이게 지금 제정신인 당인가요? 정말. 그리고 사과를 검토한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과를 검토하는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반성하고 읍수하고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울며불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사과를 검토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좀 다소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 9월부터 국민의힘 간판 달고 나서 비대위만 6번 들어섰습니다. 이준석이 축출되고 나서부터 당의 간판, 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11번이 바뀌었어요. 2년 반, 12명의 대표가 들어선 겁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2개월 반 만에 한 명씩 계속해서 꼬박꼬박 바꾼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비호하기 위한 그런 대표.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축출하는, 연판장 돌려가지고 바로 쫓아내는 그런 당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네. 이런 당이 지금까지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주축이 검사 출신이다?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 가능성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말 불법 국면, 드러난 불법에서도 그 알량한 권력 붙잡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 공천 한번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더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라면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시고 국민을 해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롭게 나온 소식을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금 3명이 비어 있잖아요. 그 3명의 자리를 다 임명을 하게 되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건데 탄핵 심판을 늦추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앞서 김보엽 대변인이니까 이기인 최고위원님 반론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뭐
검찰 출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검찰 생활보다 정치인 생활을 더 오래 하신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을 단순하게 검찰로서 낙인 찍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 경력이 더 긴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검사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인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뭐 내란의 힘이라든지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시는데 아무렴 저희가 그래도 공당인데 집권 여당도 했었고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희 당이 어찌 당리 당략만 쫓아가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원내에서 얼굴 맞대고 계속 국회 운영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호 존중을 해주셨으면 더 원활한 협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나타낸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저희가 지금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지연하기보다는 정당성을 더 갖추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적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한 학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신들의 변호라든지 아니면 논리를 만들어내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학설을 가지고는 행정행위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모든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저희가 제기하는 거고요. 헌재에서는 단순하게 일반 법원처럼 법리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나 정치적 여론, 사회적 여론을 모두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저는 좀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물론 한 언론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통화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금 권영세 지명자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뭐 이걸 포함해서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우리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어떤 행위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 시절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이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행보,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 돼도 탄핵 소추가 되면 200석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내란에 동조한 죄, 그걸로 우리는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1석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권한대행이 3명을 받아들일 경우 이 헌법소원 청구한다. 이거 뭐 명백한 꼼수거든요. 이것도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건데 만약에 저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4월 18일까지 이 심리가 끝나지 않게 되면 그때 2명이 헌법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게 됩니다. 그럼 4명이 되기 때문에 심리가 중단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상 이 대한민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는 중단이 되고 남은 임기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헌법소원 청구해서 이게 기각되는 이 한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주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제가 말씀드린 4월 18일 이후로 판결을 어떻게든 밀어보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6명이서 하려는 이유가 6명 중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그 헌법재판관 1명의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것인데 4월 18일 이후로 7인 체제로 만약 가게 된다면 그때도 한 2명의 이탈만 있으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확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 지명자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이 내란 동조 정당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발 보수 재건의 길을 다시 선택하시는 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 조기 대선의 날짜를 최대한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적인 요구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주장들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정치적인 상황 변화를 노리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벚꽃 대선이 아니라 장미 대선이 아니라 단풍 대선, 단풍 대선이 아니라 첫눈 대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내란의 힘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몇 가지의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먼저 1호 당원 윤석열이 아직도 자랑스러운가?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가? 국민의힘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 불안한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이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불안정한 체제가 오래돼서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워지고 민생 경제가 망가지고 그걸 국민의힘이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여야 정 모두가 현재의 불안정한 시스템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 여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입니다. 조기에 대선을 치르면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좀 늦게 있다가 전열을 정비를 해서 치르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망상은 좀 안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정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또 우리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이런 염치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 이 행위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김인영 위원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보엽 대변인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국민께 송구하다는 점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헌재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게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거는 헌재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속하게 판결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이 헌재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더 부여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절차는 한번 밟아야 될 필요가 있다. 법의 미비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성탄절 저녁을 잘 보내시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시국은 안 좋습니다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안 다음에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했던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면서 야권에선 도대체 속내가 뭔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입니까? 자, 비상계엄 선포 4시간쯤 뒤인 12월 4일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한덕수 총리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기자와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날의 미세한 표정까지 찾아보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이 당초 예상보다 내란에 깊숙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대행의 대행체제가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 한 권한대행을 조금 더 지켜보려 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걸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수사도 한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이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이해 충돌로 비치지 않을까요? 뭐 100%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가지 정책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는 탄핵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 이거는 이해 충돌일 뿐만 아니라 이 국민적 관심사인 내란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막고 책임자 처벌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봐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 연장선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한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 문제는 이건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여야의 협의로 넘긴다든가 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좀 충격입니다. 네.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이걸 거부하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해요. 네. 근데 이거는 명백히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평소에 이제 탄핵을 잦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었는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네. 다른 것은 저는 뭐 정책적인 사안이나 다른 네. 것은 조금 뭐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보는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로 그나마 대한민국의 국가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이 국정 공백이나 혼란 이걸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그런 지금의 역할은 사실상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 힘을 발휘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국회가 정치적 안정을 통해 가지고 대신인도라든지 또 국가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동설한 민생 경제와 또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고환율 문제 이런 거에 바로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회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획권 발동에 대한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미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부터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재에 굳이 정치적 논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 거대 제1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 재판관 국회 추천목 지금 임명해달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한덕수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무 힘없는 사람한테 정치적 압박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가령 지금 우상호 대표도 상당히 그래도 야권에서는 합리성과 또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대의민주주의의 상당히 소중함을 늘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마당에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 경쟁적으로 지금 윤석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이걸 특검을 가지고 저도 특검법을 성안해서 특검을 만들어 본 장본인입니다. 예. 특검은 한번 만들면 법안 성안해야죠. 그 법안 안에 또 담는 특검은 누가 할 거며 또 검사 몇 명 파견 수사관 몇 명 특검 사무실은 어디로 할 것이며 특검 수사 개시는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며 이게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 달 준비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언제 국회가 합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성언합니까? 예. 그리고 그거보다는 헌재가 지금 헌재는 헌재대로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하고 수사 주체들은 올바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치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특검이 필요 없이 지금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맡겨놓자. 그러니까 내려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이 이제는 패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 추천목 헌재 재판관 빨리 임명을 해라 우리가 이건데 이거 그냥 한덕수 총리 답변 어떤 형태로도 들으면 이거 이제 이렇게 총리 탄핵하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카드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예.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특검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요? 왜? 굳이 하나는 있어요. 지금 현재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의 비효율성이나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하고 놓치는 그런 수사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하나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해야 된다. 예. 그런 말이 돼요.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 지금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도 뭔가 관련돼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수사하느냐? 또 검찰도 관련돼 있다는 설이 있었어요. 일부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내란 사건에 검찰도 일부 관련되어 있고 경찰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수사합니까?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기관들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빌미도 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수사의 완성은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제가 볼 땐 그래서 이 특검 문제는 대통령 탄핵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되고 이 수사, 내란과 관련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때 이 처벌을 어디서 집중적으로 할 거냐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 혼선도 막고 검찰, 경찰도 연루되어 있다고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 말고 어디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내란 특검은 이건 정략적인 게 아니에요. 수사하라는 건데 수사가 뭐 수사를 어디서 하는 것이 특별히 무슨 정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가 주도권 싸움하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간을 얼마가 걸리든 특검으로 하는 데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 경찰 그 어디도 지금 이 계엄 사태로 인한 여러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리고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소하는 것은 또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붙이면은 이 특검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혼란, 충돌이 빚어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하는데 네. 이걸 기피하고 은폐하고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추상 같은 수사를 통해야 된다. 정말 엄정한 그게 특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특검의 가장 중요한 성은 신속한 수사인데 이걸 이미 뭐 검찰, 경찰, 공수처 하고 있는 거 특검 출범시켜가지고 야 그거 다 가져와. 그래서 다시 특검이 그 수사 자료 다 봐야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시간 지연될 겁니다. 저 정치 경험으로는. 오히려 지연이 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재판관 국회목 임명이라든지 김건희 4차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야 그건 난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런 협상을 소홀히 하고 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특검은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야가 같이 상의하라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 처리한 거예요. 그 뻔히 알면서 다시 국회로 넘기는 건 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보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합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특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거 알면서 국회에서 의논하라고 보내는 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치 우리가 1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통해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감수할게요.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지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늦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옛날에 들큰 특검도 해보셨고 저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아니하고 현직에 있는데도 특검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네. 11월에 했단 말이에요. 권한대행이 왜 안 받아요? 대통령도 받았던 특검을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나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가지고 싸워보겠다. 또 법정에 가서 자기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입증하겠다. 그거는 피의자로서 또 권리자로서 권리 행사하시라고요. 왜 시간을 끄냔 말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시간 끌기 전략에 여당과 그리고 그 여당의 마치 하수인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용당하는 것은 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좀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 한덕수 지금 총리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해가지고 이 수사 주체들이 수사를 갖다 대충 하고 기피하고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시키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에 의한 특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12.3 그 엄중한 상황을 갖다 다 지켜본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 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란 특검을 왜 반대하냐고. 그런데 왜 반대? 이게 무슨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일 이걸 해가지고 특검이 수사가 길이 늘어지고 지연돼 가지고 그런 걱정 때문이면 아니, 마시라고. 현재 현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잘 현재 짰으니까. 재판은 지금 현재 심리 기간은 6개월 안에 심판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이고 예. 수사는 수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 하던 그 특검이 예. 헌법재판 때문에 수사를 미루지 않았어요. 대려 지금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해야 돼요. 도대체 왜 2016년도처럼 안 하는 거냐고. 대려 2016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때는 야권에서 국정조사하자 그래야죠. 국회 차원에서 추상 같은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정조사는 지금 추진되고 있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원시 그러니까 의장이. 그런 걸 대려 지금 이 마당에 국회 정인들 불러가죠. 거기서 위정죄 엄중하게 다루는 그런 딱 상황 만들어 놓고 국회가 국정조사하면 훨씬 더 이 수사 주체들이 하기가 찬성입니다. 더 좋아요. 저는 국정조사를 제일 먼저 하자고 하는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 국정조사도 하고 예. 국정조사는 불법 행위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 사람조차 불러서 진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번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강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볼 때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뭘 하면 뭘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끌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 끌기로 의심되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오늘 출석을 안 했잖아요. 6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요. 그리고 시간 끌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 권한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오늘 새롭게 나온 입장을 보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큰 두 기관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혹은 할 수 없다라고 여당에서 주장하는지 그게 결국은 시간 끌기가 아니냐,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우상호 의원님. 100% 시간 끌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권한대행의 권한일까? 뭐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도 싶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존중했던 기관은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 네.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 유권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 대법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하고 대법원에서도 그것은 지명할 수 있다고 이미 권위 있는 두 개의 최고 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했으면 네.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다가도 그럼 저쪽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으니 그때 따라 합시다 하는 것이 순리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내린 유권 해석을 놓고서 자꾸 단소리를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의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주세요라고 넘겼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의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대1로 하기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럼 의회에서는 이미 한번 합의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권한대행이 감히 국회에서 이미 합의했던 걸 다시 합의해달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이런 월권을 한덕수 총리가 한단 말인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한 합의를 왜 다시 합의하라고 던지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볼 때 대통령보다 더 세게 지금 권한을 행사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유권 해석을 한 헌법기관들이 유권 해석을 받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 저는 그걸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죠. 네. 지금 이제 우상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뭐 부정하면서 반박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리 모순이 이제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모순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이제 다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잠시 보류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이렇게 또 탄핵하는 그 의결 정족수 요건은 총리 쉽게 말하면 의결 정족수 요건 가반 출석에 가반 찬성이 된다. 네. 그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왜 현재 재판관 임명 부분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왜 똑바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당신 탄핵당한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오직 하면은 한덕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치권에서 한쪽에서는 이거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가장 소극적인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뭐 자신이 범위를 대행으로서의 그 범위를 넘어선 뭐 그런 행사를 하지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없애 주십시오.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지금 4차 특검법 그리고 국회 헌재 재판관 지금 현재 임명권 이런 걸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권한 대행에게 정치적 부담을 들어주는 게 더 여야가 맞다고 봐. 타협과 협상을 해보자 예,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면 난 답이 나온다 봐요. 더군다나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네. 뭐 헌재도 그렇고 대법의 입장도 권한 대행으로서 뭐 이 부분에 임명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 입장도 사사건건 자신들에게 협조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총리야. 일국의 대통령이 둘이 될 수는 없어.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총리 의결 정족수로 가지고 탄핵해도 돼. 이런 식으로 급박하고 협박하는 건 맞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문제도 예.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정치인들끼리 150명이다 200명이다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헌법적 해석은 네.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나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여야가 앞으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협의해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해보자고 주장했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금은 합류하기로 했어요. 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할 사안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헌법재판관 문제를 왜 다시 걸어넘기냐는 거예요. 이미 한번 합의했던 것은 합의한 것이지. 네. 그걸 왜 합의 안 한 거를 가정해서 다시 얘기하라고 넘기냐.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이게 정족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일단 지금 아직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만 저는 가능한 한 총리의 권한대행의 탄핵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순리대로 하셔라. 총리가 순리대로 하면 탄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내란 특검이 무슨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며 이미 합의한 헌법재판관을 채우는 것이 왜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 대표님 이렇게 제 말씀은 예. 순리대로 하시면 민주당이 탄핵 안 합니다. 민주당도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과거의 황교안 권한대행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훨씬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 문제와 이거는 뭐 되게 탄핵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헌법재판소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다 괜찮다는데 네.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지금 이제 의원께서도 쭉 정리를 잘 했어요. 그렇듯이 지금은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직권남용과 또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은 이미 네. 수사 주체가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밤잠 안 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또 탄핵 소추를 이미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의 시간은 이게 헌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 맡겨두고 제1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도 그냥 야당이니까 무려 170석 가진 거대 입법 권력이에요. 이 거대 입법 권력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또 내란 특검법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행정부 수반 지금 없으니까 이제 또 대행까지도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민생 경제와 이 엄동선을 나기 위한 그런 특히 이 고환율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버텨야 될 건지 이런 걸 가지고 대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준다면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한민국이 될 거예요. 예, 이게 권한 문제도 있고 또 법안 내용도 다양하고 또 헌재 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시청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토론 과정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이나 생각을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로 친윤당이다. 그런데 왜 도로 친윤당이냐? 시간 끌기 위해서다. 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세요? 저는 시간 끌기용도 있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친윤의 욕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의 비대위원장을 예를 들면 돼요. 과거 국민의힘 전신에서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가 사실은 박근혜 천막 당사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정적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천막 당사 이후군요, 그러면.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천막이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예.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분당됐을 때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그러네요. 비대위원장으로 공천권이 줬어요. 원래 비대위원장에게는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는 당이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익숙한 사람들, 현재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잘했으면 그런 비상 상황이 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데려오든가 네. 아니면 같은 당에 있었지만 가장 최고의 정적이어서 저 사람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 그게 비대위원장 만드는 취지입니다. 예. 자기네끼리 나눠 먹을 거면 뭐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니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인품은 훌륭해도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친윤끼리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 한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과연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 뭐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다 경륜도 많고 훌륭한 분이지만 색깔이 안 맞다. 예.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첫 인상에 대해서 권정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첫 인상을 지금 우상호 대표께서도 저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평가는 뭐 민주당 정치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들 언론 여론도 이제 그렇게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비대위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그 조직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비대위의 첫 발은 그러니까 어떤 잘못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뭐 절체절명이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새로운 비상 대책 이 위원회 이 비상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겠냐. 저 체제는 대려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
이걸 지연시킬 수 있고 또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이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이 될 겁니까? 이런 우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권영세 비대위는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첫발을 내야 되는데요. 그거는 1차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입니다. 정말 석고대죄하는 그런 심정으로서 대국민 사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수술대 위에 다 올린다는 그런 각오에 본인은 집도의가 돼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짤막하게 그러면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 사과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그거보다 한참 높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이 계엄 사태를 규정해야죠. 이게 뭐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이게 뭐다라고 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사과한 것처럼요. 사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받으셨죠? 죄송합니다예요.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민이 받은 충격 때문에 사과한다고 그러면 잘못해서가 아니라 충격을 줘서 사과하는 거면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규정을 좀 해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문제 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을 해제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고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성하지 않고 그냥 애매한 사과를 한다? 결국 이 상황 인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상황 인식을 우선 똑바로 해야 된다는 판골 말씀이고요. 탈퇴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꾸렸다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알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는 뭐 대국민 사과 제일 우선이죠. 그걸 이제 당 차원에서 공식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불가피하게 했다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마당이니까 이걸 어떤 경우든 수사 내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헌재 심판에 국민적 의혹이 되려 양산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국민의힘은 일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수사는 수사 주체, 헌재 심판은 헌재 심판에 맡기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이 그렇게 민을 저버린 그런 독단적인 행위를 정치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서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사들을 이제 이번에 발본색은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당정 관계 두 번 다시 이렇게 복종적이고 초정적인 관계 안 하겠다는 다짐을 제도화시키면서 만들어야죠. 자, 두 분 성탄절에 이 시간에 참 힘든데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실 초콜릿과 견과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랑 헤즐넛이 아주 조화로워서 디저트로 먹기 좋은 제품입니다.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러.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희망 없는 인생. 너 지금 언제 총 맞아도 안 이상해. 기회는 그곳에 있었다. 송중기, 이희준, 권혜호. 보고타 12월 31일 극장 대개봉. 빈틈없는 흡입력. 흡입과 물걸레를 한 번에.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당신에게 한컴 AI가 생긴다는 건? 보고서 작성부터 이미지 생성, 데이터 정리까지 제가 할게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업무를 혁신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AI, 한컴 AI. 권한 대행은 국민에게서 권한을 잠깐 부여받은 임시직입니다. 그런 잠깐 권한 대행이 요즘 이상해 보입니다.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에 들어간 내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운 듯합니다. 내란 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 진영의 목소리에 경도된 것 같습니다. 겉으론 여야의 합의와 공평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은 아예 내란도 아니고 탄핵도 안 되고 특검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는 건 매우 불균형적이고 매우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계적 균형만 강조하는 건 균형이란 단어 뒤에 숨는 비겁이고 회피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남은 성탄절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